네, 안녕하세요, 구루님들. 5주차 부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부모 라이브 호스트 김민혜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낚시에 지금 걸려서 오신 분들이 네, 많지 않으시네요. 제가 미끼를 잘못 던진 걸까요? 네. 그래도 이제 막판에 몇 분 더 들어오셔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주제는 사춘기 아이 낚는 법. 자, 이 주제에 낚여서 지금 몇 분 와주신 이 구루님들 정말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아 에이 진짜로 낚였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도록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진짜 물고기는 아니라서 낚싯대로 낚을 수 진짜 물고기라서 만약에 진짜 낚싯대로 낚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모습의 낚싯대를 또 준비해야 돼요. 결국은 말이나 눈빛 같은 이 무형의 낚싯대로 낚아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습과 인내와 또 그리고 연기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책도 읽고 영상 보고 이런 것들이 '소용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이 말하기 전에 한번 멈춰서 더 생각하고 어 부끄럽지만 뭐 연기도 해 보고 그러다 보면 뭐 100은 아니더라도 10, 20 정도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점점점 우리의 낚시 기술도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이마다 또 다른 미끼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재훈 부대표님이 아이의 교환 일기를 보면서 "우리 리더는 어떤 욕구가 큰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피드백을 주라."고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각 리더한테 맞는 미끼를 잘 골라서 끼워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즘에 종종 구루님들 인증글을 보면 리더들하고 정서적으로 부딪히면서 좀 힘들어하시는 구리님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저 역시도 그런 시기를 지금 겪고 있고요. 이 시기를 '아 사춘기는 뭐 원래 그렇지. 부모가 다 받아줘야 해.'라고 하면서 그냥 넘기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 소진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아 내가 이러려고 힘들게 입덧을 해 가며 10 달을 품고 낳고 잠도 마음대로 못 자고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못 먹고' 이 아이를 키웠나 싶기도 하고요. 이 출산 과정 자체가 어쩌면 사실은 우리 목숨을 내건 일이었잖아요. 우리는 다행히 이렇게 살아 있지만 저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굉장히 출산 후에 다양한 이유로 생명이 위태로운 채로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어 왔다가 결국은 아기도 한번 못 보고 떠나는 산모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저는 또 아이들을 엄마표 교육으로 키운다고 나름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보통 한 새벽 3 시까지 뭐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공부시킬 거 계획 세우고 잠을 청하는 이런 과정을 한 1년 전까지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나를 갈아 넣었다.' 그런 표현이 맞다 싶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나한테 이런 가시돋친 말을 한다고? 그런 아이를 볼 때마다 좀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이 말 제일 하지 말라는 말인데 그쵸.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을 겉으로는 안 하는데 속으로는 자주 저도 모르게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세종에서 지금 3년 차인데 1 년에 한 번씩 외국 중고생들하고 세종시의 중고생들이 모여서 환경 문제하고 지속 가능 발전 요즘에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거에 관해서 토론을 하거든요, 3일 동안. 저희 첫째가 이제 드디어 중학생이 되어서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첫날에 이제 비공식 행사로 외국 친구들이 저희 아이 학교에 방문을 하고 아이가 그 친구들을 투어를 시켜 주게 되어 있었어요. 2-3 시간 동안 학교 투어하고 행사장 그 이후에 이동하는 일정이었는데 첫날에 그 시간 동안에 잘 안내를 해야 하잖아요. "준비했니?" 했더니 "아니. 뭐 준비 꼭 해야 돼?"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 학교를 나름 그래도 대표하는 자리인데 너네 학교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해 줄 뭘 설명해야 될지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대본까지는 안 쓰더라도 그랬더니 꼭 그래야 돼? 그냥 난 생각나는 대로 말할 건데. 그럼 되잖아." 아니 그래도 어디 어디 보여줄지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점점점.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순수하다. 착하다.'라고 생각되었던 저희 첫째 리더가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아 이제 이 녀석도 정말로 내 손을 떠나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의 충고나 권유가 하나도 먹히지를 않는구나.' 여기서 내가 어떻게 낚시를 했으면 좋았을까를 생각을 해 봤거든요. '내가 널 꼭 잡을 테야.' 이런 의지로 이런 자세로 이 아이를 막 몰아가지 않고 무심코 이렇게 휙 던지듯이 '아 그래도 네가 학교 대표나 마찬가지인데 너로 인해서 이렇게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너네 학교에 대해서 좋은 인상 받고 돌아가면 엄마는 참 좋겠어. 그럼 너희 반 친구들도 너 영어 실력에 놀라고 엄마는 너로 인해서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 것 같아.'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더 나은 말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과정도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잘 될 것 같진 않지만 '아 이렇게 한 번 더 내가 생각을 하고 말을 던져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이 오늘은 이런저런 영상들과 책을 보면서 제가 준비를 해 봤는데요. 구루님들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얼마 전에 첫째 방학 동안에 풀어보라고 빠작 시리즈를 뭐 중등 문법 뭐 고전 문학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샀어요. 뭐 비문학 독해 했더니 여러 권을 샀더니 동아출판에서 그 엄마 일상이라는 그 잡지를 보내줬더라고요. 거기에 한 40 사실 한 70%는 자회사 제품들 광고가 실려 있었어요. 막 그렇게 쓱 보는데 딱 눈길을 사로잡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딸하고 밀당하는 중입니다."라는 에세이 작가 지모 님의 그림이었어요. 그 인스타에 딸과 밀당하는 에피소드를 이 그림 일기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작가인데요. 여기 우측 하단에 제가 그 인스타 계정을 적어 드렸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아 이 사람은 어떻게 밀당을 하고 있나.' 이렇게 쓱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더라고요. 이 엄마 일상 잡지에서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어요. '어 이거 우리 집 그대로 옮겨 놓은 거 아니야?'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 아이들마다 많이 다르다 하긴 해도 뭐 사춘기에는 약간 공통되는 어떤 특성 이런 공통되는 특성들은 '지역이나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잡지에 이런 글이 같이 써 있었어요. "그저 밥만 잘 먹어도 똥만 잘 싸도 예쁘다, 착하다 칭찬해 주던 엄마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넘쳐나면서부터 아이는 당황스러워진다. 엄마가 시키니 따라가다가도 엄마의 기준치나 기대치가 본인의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 당황스러운 마음을 어떻게든 분출하고 격하게 표현하기 시작한다. 그게 바로 초사병이다. 중등 리더님들의 변화 역시 이것과 맞닿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초등에서 중등이 되면서 아이에서 정말 학생이 된 것 같은 기분? 교복을 입었고 시험을 보게 되고 공부의 양이 늘어나고 이런 변화들이 혼란스럽고 부담으로 느껴져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사춘기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고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기억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잊혀져 간 우리의 사춘기 기억을 떠올리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이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진행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안녕 나야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그 드라마로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안녕한가? 구루님들 다 안녕하세요? 아이를 이해하고 받아주려면 먼저 내 자신을 이해하고 돌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 보고요. 사춘기 아이와 평화롭게 지내는 방법은 과연 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 주차 구루 미션 안내해 드리고 그림책 읽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루님들하고 먼저 영상 하나를 같이 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혹시 뭐 소리가 안 들리거나 하면 채팅창에 꼭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영상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まもなく西谷です。お出口はよし降りようか。あっという間だよ。あ、ちょっと待って。세션 넘겼지 페이지 뭐 다 넘겼지 페이지대
自分の人生のハイライトもぎちやきりのツイートのバズ見て君と出会った日のことを覚えてるよイヤフォン垂らしてこの曲を聴いていたよ晴れから数えて今日は何年キッチンにはハイライトとウイスキーグラスどこにでもあるような家族の風景7時には帰っておいでとフライパンマザーどこにでもあるような家族の風景友達の予定で東京他人のように遠いあっという間だよ。愛しそういだな距離がここにはいつもあるよ人はこれで時にどうしても時間を戻せたらとか言うねでも誰も直せないか直せないんだな昔からそうだしまあしょうがないねきっと先は深くて不安定でも僕によくじゃつまんないタイムマシンに乗り込んでトラベラーになれたらまもなく渋谷 네, 우리는 지금 아이의 인생 여정의 일부를 함께 하고 있어요. 아이의 인생이라는 이 열차에서 우리는 언제 내려야 할까요? 또 그 동행길이 끝난 뒤 아이는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세요? 저는 우리 그 유튜브나 이런 데 유명한 강사님들 중에 김미경 강사님 강의는 약간 막 자꾸 혼나는 것 같아 가지고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창옥 교수님이나 김경일 교수님 같은 분들의 강연을 더 좋아하는데요. 김창옥 교수님은 되게 깨알 같은 웃음 속에서 되게 진지한 깨달음, 감동 이런 걸 주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말 중에 그리고 그분의 말이 더 와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불행했던 그 어린 시절하고 부부 관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픔을 본인이 이겨내고자 애써서 얻게 된 그런 지혜들을 나눠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분 강의 중에서 굉장히 좋았던 강의가 있는데 길이가 길어서 함께 볼 수가 없어서요. 제가 그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제 생각들을 조금씩 섞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안녕 나야.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의라는 것, 그리고 그 예의란 말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혹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진 않나요? 저는 솔직히 아이들한테 가끔 이제 욱하면서 퍼부을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는 우리 부모의 단점을 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걸 흡수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원가족으로부터 그 원인을 찾아야 한대요. 그 마더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내 부모한테 들었던 말투와 언어를 내가 되게 그게 싫은데 나도 모르게 사용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미처 크게 기억하지 못하는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원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내 스스로 꺼내서 차리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내 어머니로부터 받은 습관적인 말투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그걸 의식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한대요. 셀프 텔러라는 게 있는데 나에게 말을 거는 나예요. 그때 내가 나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를 그 상황에서 잘 살펴봐야 한대요. 내 삶에 결정을 해야 하는 때나 위기가 오는 시기에 셀프 텔러가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봅시다. 출근길에 접촉사고가 났어요. 하나의 나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어쩐지 내가 요즘에 일이 잘 풀린다고 했어. 나는 일이 잘 되면 항상 불안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유, 짜증나. 또 다른 나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아, 몸 안 다쳐서 천만다행이다. 일이 잘 되려고 액땜한 걸 거야. 차는 뭐 수리하면 되지. 라고요. 그럼 이 셀프 텔러는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우리가 자라는 동안에 이런 비슷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보였던 반응, 그 말들로부터 오게 된대요. 우리 뇌는 좀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뇌과학적으로 안타까운 일은 안타깝고 기분 나쁘고 뭐 속상했던 일은 뇌가 더 오랫동안 기억을 하게 만든대요. 힘든 상황, 슬픈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 뇌는 초당 사진을 더 많이 많이 찍어둔대요.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만들어 버린대요. 그렇게 뇌는 좋지 않은 상황을, 상대방이 나를 서운하게 했던 상황을 더 확대해서 기억하도록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들고 외로운 나 자신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전하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처음에는 사실 내가 나 자신한테 제3자한테 말을 하듯이 말을 거는 것 자체가 되게 어색하고 이상하겠지만,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면서 스스로 변하는 나를 발견을 하면 습관으로 만들어 가기 더 쉬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부터 한번 해 볼까요? 나한테 친절한 셀프 텔러를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 봅시다. 자, "사람은 살던 대로 살아야 한다." 구루님의 원가족은 어떤 모습이셨어요? 저는 사실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 부모님처럼 뭐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쉽게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내 부모의 안 좋은 점을 욕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닮아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연기를 해야 한대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그게 지속되다 보면 연기가 진짜 내가 되는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숨 쉬는 법을 모른 채 숨을 참지 마세요.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른 채 남한테 맞춰주려고 남을 위해서 숨을 참고만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나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해요. 중간중간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거를 찾고, 가끔은 좀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즐거운 것을 하고 나의 에너지가 채워지고 밝아지면 결국은 우리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테니까요. 스트레스 줄이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스트레스 줄이는 방법 중에 집중을 하면 시간이 빨리 가고, 시간이 빨리 가면 뇌가 '아 이거 되게 재밌는 건가 보다.' 하고 느낀대요. 만나면 시간이 빨리 가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지는 장소에 간다거나,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지는 나만의 일을 하는 겁니다. 뇌를 속이는 기술을 우리가 또 연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주도에 가면 바람이 많이 분다는 거 모르는 구루님 안 계시죠? 우리는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들만의 공간을 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공간은 어떻게 내어줘야 할까요? 바람이 많이 부는 제주에서 그곳의 식물들을 보면 수시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그런 바람을 막아주려고 돌담을 쌓는데, 이상하죠? 돌담에 돌담이 빽빽하게 쌓여 있지가 않아요. 거기 뭐 제주 사람들은 돌 깎는 기술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노라르방은 잘 만들어 놨는데 바람이 슝슝 통하게 구멍을 돌담의 돌과 돌 사이에 만들어 놓은 것은 의도적인 거라고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엉성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지 않는 그런 돌담이 아이러니하게도 바람의 길을 내어준 이 구멍 덕분에 거센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돌담이 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지키려고 우리가 겪었던 힘듦을 다시 겪지 않게 해 주려고 막아 주고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돌담을 쌓아 주는 건 정말로 우리 아이를 위한 것일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건 오히려 조금의 바람에도 쉽게 무너져서 아이를 다치게 하는 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내 스스로 너무 완벽한 담이 되어 주려고, 완벽하고 좋은 엄마가 되어 주려고 하지 말아야 한대요. 조금은 서툴러도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구멍이 바람의 길이 되어 돌담인 나도, 그리고 식물인 내 아이도 이 모두를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한테는 실수할 기회를 또 주고 실수를 통해서 배워나갈 시간도 충분히 내어줘야 한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네가 실수를 했지만 늘 너를 믿어주는 너의 편인 엄마, 아빠가 곁에 있다는 걸 아이가 느끼게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힘든 것은 표현하지 말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 앞에서는 특히 힘든 티를 내면 안 된다라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약간 좋은 부모가 아니다라는 그런 압박 같은 걸로 약간 억누르고 참고 그러다가 한 번에 폭발을 하고 또 그런 자기 자신 모습에 실망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이 악순환은 한 번씩 다 경험을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경험을 해 봤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어딘가에는 꼭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 창구가 우리 리더들한테 말을 못 한다면 그런 창구가 우리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저희 첫째가 7살 때쯤에 틱장애 같은 증상이 있어 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제가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이 상담은 나중으로 제쳐두고 부모 상담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5회 정도 상담을 받았는데 저는 상담을 받으러 가면 상담사 선생님이 뭔가 막 해결책 같은 걸 막 알려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아 난 답답해 죽겠는데 왜 해결책을 알려주질 않는 거야. 내가 돈을 이만큼이나 냈는데 왜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거야. 이 사람 심리 상담사 맞나? 자질이 부족한 거 아니야? 뭐 원래 상담이랑 이런 건가?' 했는데 원래 상담이 그런 거더라고요. 들어주는 거 그리고 말하게 끄집어 내주는 거. 그래서 피상담자는 말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깨닫게 만들어 주는 게 상담의 기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저희 첫째를 보내면서 병원 생활과 병행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았어요.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굉장히 부모 참여가 높아야 하는 곳인데 하루에도 수없이 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고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들을 보면서 제가 언제 휴대폰 보고 있겠어요. 그 단톡방 확인을 못 하고 그러면은 참여 안 한다 하고 저를 막 뒷담화의 대상으로 만들었었어요. 애만 맡겨 놓고 엄마는 뭐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욕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쌓이고 쌓이고 또 선생님은 또 아이를 차별하고 수많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저도 모르게 그걸 아이한테 투사하고 있었던 걸 그때 깨달았어요. '아 말을 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나의 억눌렸던 슬픔을 그냥 이야기하고 풀어내기만 했는데도 훨씬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나아지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루님들도 담아두지 마세요. 그때 박지영 구루님이 네 재훈 님을 그때 얘기하셨던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이곳에서는 구루님들의 슬픔, 화나는 감정들을 들어줄 우리들이 있으니까요. 자 어두울수록 눈을 감아야 잘 보인다. 우리가 그 어두운 곳에서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이렇게 더 부릅뜨고 잘 보고 싶은 마음으로 막 뚫어져라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도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눈을 꾹 감았다가 몇 초 뒤에 눈을 뜨면 신기하게도 아까와 똑같은 빛의 양인데도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이와의 문제도 똑같대요. 이 아이와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이 사태를 어떻게 넘겨야 하지? 눈을 더 부릅뜨고 찾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오히려 내 내면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내가 지금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 이건 내 아이를 위한 일이 맞을까?' 하고 잘 들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빛, 말투부터 한번 바꿔보도록 한번 애써 봐요. 똑똑한 엄마, 정보력 있는 엄마,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하기 전에 그것부터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 안에 꽃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이 해주신 말씀인데요. 내 마음 안에 꽃이 없으면 눈앞에 꽃이 있어도 그게 꽃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긍정의 힘은 전염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 마음이 나에게도 서서히 스며듭니다. 긍정적인 우리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으로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옥 교수님 영상 중에서 좀 짧은 영상이 하나 있어서 이거는 같이 보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보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춘기 아들 절망입니다. 눈물. 제 자존감을 바닥치게 하는 유일한 이 남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의 사춘기는 어떠셨을까요? 자, 아들은 사춘기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교복을 입자마자. 영화적인 대사네요. 교복을 입자마자 그 새끼가 사춘기가 시작됐고 교복을 입자마자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아주 착하고 그냥 또래하고 비슷한 착한 아이였는데 중학교 교복을 딱 맞춰서 입자마자 이 포스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요? 아이가.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가 착했다. 자, 여기에 아주 힌트가 있거든요. 어른들이 자녀에 대해서 착했다라고 말하는 건 주로 뭐냐면요. 어른들 말을 잘 듣고 아이의 자기의 그 색깔들을 별로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엄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하라 그러면 하고. 이게 누구냐? 세파트란 말이에요. 세파트.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고, 지지라 그러면 짓고, 짓지 말라 그러면 또 짓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되게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착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뭘 하면 착하다고 표현해요. 착해. 착하네. 착했어. 착하다고 말하는 건 되게 자기 위주의 말이래요. 그리고 상대방을 칭찬한 게 아니고 평가한 거고요. 그러니까 진짜 상대방의 색깔을 나오게 해주려면 감탄해 주는 게 좋겠죠. 이제부터라도. 아들이 막 사춘기 대표적인 행동 어떤 행동을 해요? 오늘 사실은 이제 아들하고 같이 오려고 했어요. 같이 오려고 했고. 와서 교화 방송을 듣고 애들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을 제 입을 통해서 애한테 시켜서 애를 딱 이렇게 바꿔가지고 엄마 인생 편안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새끼가 어디로 빠졌군요. 근데 애도 알았겠죠. 엄마가 그물로 몰아가는 거를 이렇게 압구정동으로 가자. 엄마가 끝나고 수제버거 사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물로 몰았는데 애가 어떻게 빠져나갔어요? 3주 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고. 3주 전부터 그물을 쳐가지고 이 새끼를 몰아가지고 이거를 딱 잡으려고 그랬는데요. 네, 가겠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깨우니까 싫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가자. 엄마가 3주 전부터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알았어 하더니 제가 방에서 딱 나오니까 자기 방 문을 잠궜어요. 그래서 엄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판 하고 왔죠. 그래요. 왔고 딸이랑 왔어요. 가장 큰 피해자는 딸이 됐군요. 애가 아주 착해 보이는데, 아이고야, 엄마와 집안 분위기에서 눈치 많이 보다가 이렇게, 오빠가 가야 되는데, 저 새끼가 또 방문 잠가가지고 또, 엄마는 또 근데 우리 엄마, 방송에서 쓰는 목소리랑 집에서 쓰는 목소리 완전 다르구나. 방송에서는 저희는 왔어요. 근데 제가 방문을 잠갔거든요. 너무 많이 놀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와 어떤 한바탕 어떤 그런 언어의 어떤 일치되지 않음 그런 걸 겪었어요. 근데 이제 딸은 계속 엄마한테 이거 뭐야? 연기장가 이분은 야 이분 연기 쩐다 진짜. 전도연 저리 가라다 와 집에서 에너지 느낌하고 여기서 완전 다르네. 대박. 와. 알겠습니다. 네. 엄마는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딸은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엄마는, 야, 고개 끄덕거리지 마! 엄마 망신 주려고 이게 아주 그냥. 너도 네 오빠 같은 게 아주 그냥 나는 니네 아빠 성씨가 제일 싫어, 아주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지금은 물고기가 도망가도록 내버려둬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더 잡으러 가잖아요? 그 물고기 웬만하면 안 잡혀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꽉 잡잖아요? 물고기 안에는 기본적으로 미끄러운 게 있다고요. 그럼 쑥 빠져나가. 그럼 이제 나중에는 절대 안 돌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발이라는 거 알아요? 통발? 통발을 쳐야 돼. 그 새끼를 잡으려면 통발 안에 뭘 넣어요? 떡밥. 주로 된장이나 고기 같은 거.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걸 쳐야죠. 뭘 좋아해요, 애는? 돈? 용돈. 돈. 어린 나이에 돈을 좋아한대요. 아주 인식이 일찍 깬 친구거든요. 그럼 이제 돈으로 이제 통발에다 뭘 넣어야죠?
그래서 오늘 오면서 문 잠그고 있는데 넌 앞으로 용돈이 없다. 그러고 왔어요. 전형적 대한민국의 엄마들이군요.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데. 아들아, 네가 언젠가 마음이 열리면 엄마가 포프리쇼를 가게 되면 따로 용돈을 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돈 없어, 이 새끼야. 아주 이 새끼, 너 정말 엄마가 2주일부터 얘기했어, 안 했어? 너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엄마가 아까 깨웠어. 3번이나 깨웠어. 처음부터 엄마가 목소리 크게 한 거 아니야. 분명히 처음에 엄마가 목소리 조분조분하게 했는데 네가 이 새끼 안 일어났어. 야, 짜증나, 씨, 아주 그냥. 씨. 엄마는 이 새끼 넌 아주 그냥. 이러니까 이제 애도 눈치 까가지고 도망간 거죠. 자, 보세요. 이게 돈의 통발을 쳐야 되는데, 야, 포프리쇼 오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왔으니까 넌 아주 용돈이 없어. 이게 아주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들. 어디서 같은 학원을 다니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상당히 패턴이, 아주 이 범죄 패턴이 아주 유사하더라고요. 사춘기를 겪는 것은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는 지금 시차를 겪고 있는 거예요. 어른도 아니고 애도 아니고. 지금 아이는 사춘기라는 시차를 겪고 있기 때문에 다 짜증나요. 힘들어. 그리고 자기 혼자 방에 있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방황하게 공간을 내어주셔라. 그리고 오히려 아이한테 지금 좋은 거를 주려고 하지 말고 엄마가 좋은 거를 어디에서 받아라.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방황할 수 있습니다.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우리는 제3, 제4, 제5, 제6의 사춘기라는 시차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 지금은 좀 널브러져 있어라. 괜찮다. 네, 어떠셨어요? 잠이 좀 확 깨셨을까요? 굉장히 공감되지 않으세요? 진짜 똑같은 학원을 다니시나요? 했던 그 말이, 나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 기억에 남는 키워드 3개를 뽑아봤는데요. 그물로 몰아가면 눈치채고 달아나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통발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자주 실수를 하는 거예요. 미끼를 이제 주겠다고 하기보다는 네가 가진 거를 빼앗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협박을 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게 오히려 반항심만 불러일으키는 방법일 수밖에 없었구나. 아차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를 겪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 시차 이야기. 아이는 사춘기라는 시차를 겪고 있기 때문에 다 짜증나고 힘이 들다는 이야기. 사춘기는 어른도 아이도 아닌 이 혼란스러운 시기라는 걸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생각을 깨워봅니다. 그 아이만의 공간, 그리고 아이가 방황할 공간을 내어주자. 그 아이가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피하도록 돕는 게 아니라 온전히 맞부딪혀서 이겨낼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아이의 시기를 그냥 멀찌감치서 지켜보기만 해야 할 것인가? 근데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서 개입을 하고 또는 어느 정도의 선 이상에서는 지켜볼 것인가? 그 기준을 찾는 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이 책 읽어보신 구루님 계세요? 그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그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부모란 어떤 존재인가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의 그 발달 과정을 분석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책은 사춘기를 중심으로 쓴 책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육아 기간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아의 연장선 위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이제 취사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책 내용 중에서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이의 문제는 100%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긴다. 100% 부모 때문이다가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는 아이와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받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걸 텐데요. 그중에서 이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조금은 '아 부모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대면할 수 있던 이 책의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다행인 건 이게 이 문제들이 '영원 불변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개선하고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나의 심리 문제는 부모, 나의 원 가족의 부모에게서 온 것이다. 아까도 그 말씀드렸었지만 지금의 나 역시 그 원가족의 영향을 크게 받고 형성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족 안에서의 내 모습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대부분은 "아 그래서 그런 거야."라고까지는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지?" 라는 질문에 답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 부분을 좀 다루고 있어서 그 점이 매우 좋았던 것 같고요. "나의 심리 문제는 나의 부모에게서 온 것이다. 어릴 때의 경험을 탐색하고 성찰해서 부모와의 관계가 현재 나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에게 느끼고 있던 그 원한과 분노를 오히려 내 아이에게 쏟아내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차리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2시간 동안 부모와 나의 과거에 대해서 내가 입 밖으로 내뱉으면서 설명을 해 보래요. 나 혼자 해도 괜찮고 뭐 배우자와 함께 해도 괜찮고요. "엄마는 나를 어떻게 길렀었지? 그 방식을 나는 만족스럽게 느꼈었나? 아버지에 대한 현재 나의 감정은 어떤가?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좋은 편이었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회상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의 부록편에 성인 애착 면접법이라는 게 실려 있는데요. 거기에 20 개의 문항이 있어요. 그 20 개의 문항을 다 지금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예시로 몇 가지를 소개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으로부터 20 년이 흘렀다고 가정을 하고 아이가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 3 가지 소원을 말해 보세요." 라는 문항이 있어요. 이 문항은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인 것 같아요. 당신의 아이가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당신의 아이가 당신에게 어떤 것을 배우기를 바라는가? 이 질문은 내가 바라보는 내 모습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쯤에서 우리는 화면 공유를 잠시 멈추고 이야기를 좀 나눠 보고 싶은데요. 구루님들은 어 리더님들이 구루님들의 어떤 점을 배우기를 바라세요? 구루님들이 좀 생각하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사실 이 부분은 저한테 그 얼마 전까지 있었던 모습이거든요. 그 3 주차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굉장히 틀에 맞게 움직이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틀을 벗어나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성향이었고요. 새로운 것에 뭐 도전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었어요. 그런데 한 1 년 반쯤 전에 새로운 일을 이제 제안을 받았는데 '아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으면서도 한번 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스몰 빅 클래스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런 일들을 할 때마다 시도를 할 때마다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먼저 동의를 구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이런 일을 제안을 받았는데 사실은 엄마가 좀 잘 시간도 부족하고 두렵기는 하거든. 근데 엄마가 이걸 꼭 해 보고 싶어. 엄마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인데 엄마가 엄마도 모르게 이 부분에 재능이 있고 잘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내가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가 너희한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거야. 너희가 많이 엄마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리더들이 저의 어떤 점을 배우기를 바라나 이건 짐작하셨던 대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저의 모습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구루님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강인선 구루님은 우리 지우 리더가 어떤 점을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약간 인선 구루님 지금 멈춘 거죠? 그
리더하고 좀 다른 부분이 전에도 얘기했는데 전 좀 뭔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안 들리시나요? 끊겨서 들려요. 괜찮으신가요? 저는 또 자꾸 멈추어서 들리는데. 네, 그죠. 그러면 우리 아, 네, 강희성 구루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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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전에도 MBTI 그런 거를 말씀드렸는데 저랑 지우 리더랑 제일 안 맞는 부분이 I와 E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무언가를 했을 때 자기 의견도 좀 말을 하고 자신 있게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틀렸던 맞던.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뭐 길은 또 다 여러 가지니까 근데 꼭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 수학처럼 이렇게 딱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우 리더는. 그래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를 좀 많이 두려워하고 좀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모습 중에서는 그런 부분들 틀리더라도 아니면 다른 사람과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 당신의 생각은 그렇습니까? 저는 옛날에 솔직히 약간 제 생각하고 다르면 그거를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나이가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아이들도 키우고 그다음에 여러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또 중요한 순간에 또 끊겼네요. 그죠? 되더라고요. 아직도 그거는 계속 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또 끊겼나요? 네, 자꾸 중간에 끊기네요. 어떻게 지금 컴퓨터가 좀 약간 불안정한 것 같아요. 어디가 아, 끊겼었죠? 아까 그 중요한 부분, 딱 배웠으면 좋겠는 그 부분에서, 네. 네. 네, 배웠으면 좋겠는 부분이 뭐 모든 거는 다 그러니까 제가 다 저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냥 자신감을 갖고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이제 거기다 추가를 한다면 남의 의견도 같이 들으면서 그 나만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바꾸기도 해가면서 같이 의견을 좀 모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우 리더가 디넵 수업할 때 혹시 발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거를 되게 저는 듣고 싶은데 제가 있으면은 되게 신경 쓰여 해요. 음, 음.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문밖에서 정말 이렇게 몰래 하다가 그러면 아이에게 너무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디넵을 지우 리더가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는 너무 싫대요. 그러니까 나를 아는 사람들 앞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나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너무 힘들다. 그건 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막 꼬셨죠. 네, 또 끊겼습니다. 꼬셨죠, 부분에서. 네, 얘기를 해도 네. 되고, 인성구루님 그런 꼬셨죠, 부분들에 대해서. 부분에서 근데 끊겼어요. 지금, 이런 연결이 너무 불안정하네요. 그죠? 네, 또 끊겼나요? 네, 네. 네, 너무 많이 끊겨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괜찮으세요? 이번에 네, 네. 근데 계속 제가 좀 다시 네. 재접속할까요? 어떻게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그럼 또 다른 구루님들께 또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박지영 구루님은 우리 예성 리더가 어떤 점을 배웠으면 하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들 비 피해는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어,
지금 사실 이제 제가 이걸 켜놓고 있으니까 예성 리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들었어요. 근데 아까 강인성 구루님 얘기하시는 거 듣더니 서지우 뭐야 나랑 똑같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완전히 똑같이 얘기했어요. 왜 내가 모르는 사람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돼. 나 너무 싫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지우 리더에 대한 내적 친밀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한마디 남기고 지금 갔는데, 저는, 저의 장점?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엄청 장점이구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좀 약간 심각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엄청 고민하고 이런 게 좀 없어요. 예. 뭘 이렇게 결정할 때도 그냥 대충 그냥 결정해요. 뭐 이사 같은 것도 제가 이사도 되게 많이 다녔는데 저만큼 이사 많이 다니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예. 웬만하면 저보다, 그러니까 뭐 직업 군인 뭐 이런 분들 엄청 이사 많이 다녔던데 거의 직업 군인 이상으로 이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그런 걸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도 사실 크게 고민을 안 해요. 그냥 일단 가고 좀 생각해요. 그리고, 예. 뭐, 사실 생각을 좀 안 하는 편이고, 저는 장항준 그 사람 보면서 나랑 좀 비슷하네? 약간 이런 생각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김은희가 아니라는 게 좀 애석하긴 한데, 그래서 근데 좀 약간 비슷한 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뭐 그래서 저랑 동생이랑 되게 친한데 동생이랑 저랑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느끼는 것도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뭐 그런 점이 있다? 사실 별로 뭐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동생은 뭐 상처도 되게 많이 받고 뭐 그 영향도 많이 받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또 반면 저희 예성 리더는 엄청 매사에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생각도 너무 많이 하고, 여러 방면으로 다 고려를 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하면 열심히 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힘들 것 같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고민을 해야 하나? 뭐, 그냥 하면 안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은 그냥 하면 좋겠다. 그냥 너무 고민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무슨 행복론에 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엄청 심사숙고해서 어떤 걸 결정하는 것보다는 별 생각 없이 결정하는 거에 더 많은 행복감을 느낀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을 때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빴을 때는 좀 데미지가 큰데, 뭐,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좀 약간 대충 결정했는데,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으면, 이 약간 손해 안 보는 기분? 이런 게 좀 들 때가 있어요. 예. 근데 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조금, 좀 닮았으면 어땠을까? 그냥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심사숙고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닮고 싶은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되게, 그리고 한번 결정하면 좀 뜻을 이렇게 쉽게 바꾸지 않고 좀 밀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 네, 그래서 뭐 뭐든 좀 적절하게 섞였으면 좋겠다. 이럴 땐 이랬으면 좋겠고 저럴 땐 저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인 거죠. 근데 지우 리더님 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는 부분 정말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우 리더나 예성 리더 같은 성격은 약간 손해보는 일들이 종종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다른 친구가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하면, 나 저거 나중에, 나 저거 하고 싶었는데, 마음속으로만. 저희 약간 둘째 리더가 그런 성향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단시간에 고쳐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마음을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좀 인정을 해주고,
뭔가 쉽게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가벼운 것들로.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좀 쌓이면 선택을 하는데 조금은 편안하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김선정 구루님.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잘 네. 들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아, 저는 음, 어, 쭉 적어 봤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적어 봤는데 뭐 제가 책임감, 뭐 계획적인 거, 뭐 책을 그래도 또 열심히 읽으려고 하는 거, 뭐 이런 걸 쭉 적어 봤는데 어, 혜린 리더를 생각하니까 그 나름대로 혜린이가 또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우리 박정 구루님처럼 그렇게 엄청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모습도 저는 저한테 없는 부분이라서 그것도 매력적이고 또 책은 이게 책을 별로 이제 어릴 때는 잘 읽었지만 요즘은 잘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는데 책은 안 읽는데 또 글은 또 열심히 써요. 또 보면은. 그래서 나랑 좀 다르지만 다 뭐 괜찮다. 그리고 어, 그 집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제 편하니까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그 학교나 또 친구들 사이에서 또 빛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가 그 혜린 리더는 굳이 따지자면 그 아빠랑 많이 닮았거든요. 그 좀 즉흥적이고 아무튼 계획적이지 않고 별로 심각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이런 부분들. 근데 저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진짜 신기하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게 있지만 저희가 또 본받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진짜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우리 박정 구루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심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전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게 나이 먹고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됐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저의 굳이 하나를 얘기한다면 이제 지금 가장 혜린이가 갖췄으면 하는 건 이제 좀 뭐 공부든 생활적인 면에서 계획적인 걸 나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 굳이 말을 한다면. 근데 지금 제가 불평스럽게 생각했던 게 생각해 보니까 혜린이가 참 매력적이다, 괜찮다, 굳이 나를 닮지 않아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적으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혜린 리더의 매력 재발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권소영 구루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좀 적어보니까 저희 첫째, 둘째가 MBTI가 완전 반대거든요. 하나도 겹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키우면서 둘이 좀 섞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또 또 보면 다 나름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되게 무던하고 긍정적이고 즉흥적이고 까불까불거려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너무 까불까불거리니까 어디서 민폐 행동을 하지 않을까. 괜히 노심초사해서 지레짐작으로 막 좀 야단을 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크면서 그거를 이제 밝은 아이다, 긍정적인 아이다라고 봐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가 제가 걱정하던 것과는 다르게 친구들 사이나 선생님들 사이에서 밝은 아이로 되게 사랑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높아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혼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근데 또 이걸 조금 어떻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근데 저 엄마로서 좀 걱정되는 부분은 사춘기가 안 온 건지 모르겠는데 중3인데 초딩 같아요, 아직. 그래 가지고 '너무 걱정이 없이 사나? 쟤는 걱정이 너무 없나?' 약간 그런 게 좀 있어 가지고 고등학교 가는데 쪼끔 나 같으면 쪼끔 걱정되고 급한 마음에 열심히 하려고 할 텐데 말로는 "아 나 열심히 할게." 해 놓고 정말 너무 놀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쪼끔 걱정이 되는데 뭐 또 그걸 또 지켜봐 줘야 되겠죠. 어 디냅 들으면서도 항상 그전부터 이제 생각했던 거는 사람마다 꽃에 비유하면 꽃 피는 시기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아이를 보면 그 아이의 개성을 인정해 주고 그 아이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때 집중을 한다면 꼭 공부가 아니라도 될 텐데 공부를 잘해 가지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대로 가면 좋겠지만 그게 정답일지 아닐지도 솔직히 요즘 시대에서는 헷갈리더라고요.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고. 이 길이 맞는지 모르는 나의 불확실성을 마음에 있는데 아이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면서 그 아름다운 이 시기를 학원 집으로만 제가 이렇게 길을 알려주는 게 되게 음 좀 싫더라고요. 싫어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보고 조 작가님 이 프로그램까지 보게 된 건데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저의 장점은 긍정적이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뭔가 공부하고 그 힘듦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자기가 뭔가 지금은 초딩 같고 막 무한 긍정이지만 자기도 어느 순간 현실이 탁 와닿았을 때 저처럼 공부하고 그 힘든 걸 빠져나오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큰 목표는 있는데 공부가 중요한 건 알겠더라고요. 계속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아 공부가 중요한 건 맞구나.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그 6.25 시절을 겪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공부 덕분이잖아요. 학벌 덕분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제가 학원 안 보냈었거든요. 원래는 학원 안 보냈었는데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아이들을 풀어 놓고 "너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를 깨닫고 나서는 그 부분도 이제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강요를 안 하려고는 하는데 강조를 하고 있어요. "공부도 중요한 걸 엄마가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옛날에 하도 놀다 보니까 공부하는 거를 그 버릇이 노는 버릇이 있어서 열심히는 못해도 중요성은 쪼끔씩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횡설수설인데 아무튼 힘들 때 공부해서 자기만의 그 삶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든 뭐든 약간 몰입해 보는 경험?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냅도 하신 것 같고 우리 권소영 그루님은 '공부가 유일한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서 오히려 '우리 리더들이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들고요.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제 남자 친구가 게임을 만드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 만들어서 뭐 제 핸드폰에도 넣어 주고 이제 저만의 게임 막 이런 거 해 줬는데 저희 엄마가 엄청 반대를 하셨어요. "무슨 이상한 게임을 만드는 사람을 만나냐." 근데 지금 그들은 굉장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그때 20대 초반에. 그렇게 진짜 우리 리더들이 살아갈 세상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뭔가 내가 '아 이거 나 정말 좋은데.'라고 하면 "그럼 너 정말 열심히 한번 해 봐." 이렇게 옆에서 격려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구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우 리더님 그렇군요. 네. 꿈이 게임 개발자 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화면 공유를 하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사춘기 자녀들은 부모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근데 이
거리의 정확한 범위는 알기 힘들지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기 관리 영역을 넓혀 주어야 한다. 아이의 자기 관리 능력을 키워주는 것, 의존에서 독립으로.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것에 좀 익숙해져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초등 때는 손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중등 때는 스스로 하는 것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미숙하더라도 지켜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존 이야기에서 생각이 났는데 제가 좀 부끄럽지만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직장 생활하기 전까지는 병원에 혼자 못 갔어요. 치과, 한의원, 내과 늘 엄마하고 같이 갔어요. 은행 업무도 혼자 해본 적이 없었고요. '아 내가 왜 이런 일들을 스스로 해 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까?' 엄마가 그냥 함께 가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저희 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게 크게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고 느꼈어요. 굉장히 늦게 깨달은 거죠. 저희 남편이 되게 놀랐어요. 너 그렇게 하고 살았니?'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쩌면 저한테는 약간 컴플렉스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이제 저희 애들은 혼자 해볼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려고 제가 더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그 사춘기 아이와 평화롭게 지내는 법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저는 정말이지 이 부분이 너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 마음의 평화를 제 마음의 평화를 좀 찾고 싶습니다. 구루 님들도 혹시 그러신가요? 우리 그 아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신 조선미 교수님 다들 아시죠? 그분의 영상인데요.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분의 영상에서 지금 담고 있는 것들이 PPT가 네. 자, 핸드폰, SNS에 관한 이야기, 고집, 또래 관계, 멍 때리는 모습 등등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조선미 교수님이 말이 좀 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1.25 배속으로 조금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오픈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사춘기 청소년이라고 하면 보통 초등학교 5, 6학년 때 이제 조금씩 아이들이 저학년에 비해서 이제 다른 모습을 보이고요. 이제 다른 모습이라는 거는 초반에는 좀 뭐 알아서 하는데 라든지 좀 의젓해졌는데 이제 이런 좋은 느낌이 살짝 오다가 조금 더 지나가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뭐 엄마는 더 말하지 마.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다가 이제 중1, 중2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춘기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자, 이제 이 시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말은 하나도 안 듣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말은 하나도 안 듣는다 라고 했을 때 모든 애들이 거기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걸립니다. 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걸린다는 거는 이런 거죠. 공부는 하나도 안 한다. 그래서 하나도는 사실은 아니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또 학원 숙제도 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하나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온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자, 이런 게 어떤 말싸움의 하나의 이제 원인이 되는데요. 하나도 안 한다는 건 네가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요. 보통 하나도 안 한다고 할 때는 아이가 집에 있는 행동을 보고 엄마들이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학교 학원을 다 갔다 와서 이제 조금 이제 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엄마는 아이가 밖에서 뭘 하는지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집에 와서 뭐 좀 침대에 퍼져 있다거나 이제 핸드폰 본다거나 이제 이런 것만 보고 그럴 시간 있으면 공부 좀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워킹맘이나 아빠가 이제 뭐 일하고 퇴근했을 때 뭐 좀 앉아서 뭐 좀 TV를 본다든지 이럴 때 그럴 시간 있으면 쓰레기 분리수거 좀 해. 이런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에 대해서 좀 열심히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엄마 마음은 이제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내 눈앞에서 공부를 안 한다 그래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한다는 말로 잔소리를 하면 결국은 이제 아이하고의 사이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나도 안 듣는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뭐 이제 말을 안 듣는다는 엄마가 시키는 거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춘기의 특징은 자기 생각이 생기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래라 저래라 했을 때 알았어 이렇게 하지 않는 식입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했을 때 그걸 해야 되나? 뭐 하지 않아도 되나?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율식이는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지만 아직은 좀 미숙하기 때문에 좋은 내용도 해라 마라 하면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좀 우리도 그렇죠. 좋은 건 아는데 뭐 시어머니가 억지로 하라 그래. 뭐 친정엄마가 계속 잔소리를 해. 이러면 이제 하고 싶다가도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을 하나도 안 듣는다는 건 엄마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네가 다 들어라 라는 태도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이하고 이제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아 우리 엄마 맨날 잔소리만 해. 뭐 우리 엄마는 맨날 나보고 공부를 안 하는데 하면서 점점 이제 친구 관계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큰 거 말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할까 하는 이제 몇 가지 상황들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 이제 이런 전체 영상을 다 함께 보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보고 요 다음 거는 또 이어서 드릴 건데요. 이 사춘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좀 더 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 이 아이들은 좀 특별한 시기지.'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 하나도 안 한다." 해서 저는 굉장히 뜨끔했던 게 우리 아이들 그 놀이터에서 엄청 오래 놀고 나서 "나 하나도 안 놀았는데 왜 벌써 들어가?"라고 하면 아니 뭐 여태 놀아 놓고? 라고 그 억울한 마음 같은 걸 우리가 좀 느꼈었잖아요. 경험 다 있으시죠? '아 그런 마음을 우리 아이들도 느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저희 아이들은 그 휴대폰을 6 개월 전에 처음 사 줬거든요. 저희 이제 중1 리더도 6 개월 전에 겨울방학 때 사 줬는데 제가 뭐 늘 집에 있고 아이들은 학원을 딱히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휴대폰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첫째가 이제 수학 학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늦게 끝나더라고요. 근데 세상이 워낙에 험하다 보니 이게 늦게 오는 아이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둘째 아이는 또 방과후 수업을 여러 개 하는데 제가 자꾸 끝나는 시간을 착각을 하고 엉뚱한 시간에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음 무작정 좀 기다려요. '아 엄마가 곧 오겠지? 아 엄마는 출발했을 거야.' 이러면서 1 시간 넘게 기다린 적도 많아요. '아 엄마 오고 있는데 내가 가면 엇갈리면 안 되겠지.'라는 생각도 했다고 하고요. "아 그러지 말고 배움 터지킴이 선생님한테 휴대폰 빌려서 전화하지 그랬어."라고 하면 또 그 용기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둘째한테는 좀 '휴대폰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고요. 셋째는 그냥 너무 애기 같아서 너무 못 믿어 가지고 그래서 '아 얘가 과연 교실은 잘 찾아갈까? 집에는 잘 찾아올까?' 이런 게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가 셋 이지만 2 대를 가입을 하고 첫째랑 셋째는 학교 시간이 시차가 많이 크니까 좀 교대로 지금 사용을 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아이들한테는 저희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건 아니었는데 저의 그 불안감 때문에 결국은 아이들 손에 휴대폰을 쥐어 준 것 같아요. 그 둘째, 셋째 리더는 집에 오면 휴대폰 볼 일이 없는데 첫째 리더는 제가 방에 들어갈 때마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치 얘가 그냥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다툼을 또 하기도 했었어요. 그 그래서 그 영상에서 지금 이제 더 안 보여 드렸는데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부모가 사실은 그냥 아이가 휴대폰 쓰는 것 자체가 싫다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저도 솔직히 아이가 휴대폰을 통화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 자체가 싫은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 단톡방을 개설을 시키고 또 휴대폰으로 하는 과제를 막 내주시더라고요. 아 이런 게 저는 아직도 좀 불편해요. '그런 활동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에서 뭐 휴대폰이나 태블릿 사용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다음 기술로 넘어가기 위한 가교 역할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막으면 좋지 않다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의 타협점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시간을 아이와 정해 놓으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숙제 공부를 일단 우선 다 마무리하고 밥 먹는 시간과 자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인을 하고 약속을 아예 정해 놓으래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시간만큼은 잔소리를 하거나 자꾸 들어가서 본다거나 이런 걸 전혀 일체하지 않고 내버려 둬야 한다고 해요. 그 시간에 만약에 우리가 잔소리를 하거나 감시를 하거나 하면 얘가 똑같은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얼마 못했다.'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충분히 했다고 느끼도록 시간과 공간을 내어 주는 것. 우리 어릴 때 왜 TV 보고 있으면 "나는 되게 잠깐 본 것 같은데 너 종일 TV만 봤냐."고 혼났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저만 혼났던 건 아니죠?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조금 리더를 이해하는 데 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 사춘기 고집 문제를 또 얘기를 하셨는데 사춘기의 아이들이 고집을 부리는 경우는 사실 부모가 부당하다라고 느껴질 때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놀이공원에 가기로 약속을 한 아이한테 "그날 이런 스케줄이 있어서 너는 못 가."라고 말을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친구들 부모님은 다 보내 주시는데 왜 나만?'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고집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표현을 한대요. "나 학원 안 갈 거야. 엄마도 엄마 고집대로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요. 부모와 아이의 다툼이 생기는 경우 아이는 사실 잃을 게 없대요. 근데 부모는 아이가 이렇게 학원 빼먹으면 잘못될까 봐 아이가 학원 빠지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아이의 미래를 걱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이 입장에서는 벌써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미래를 더 걱정하는 건 엄마일 뿐인 거예요. 아이는 그래서 잃을 게 없는 상태고요. 부모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 학원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놀이공원에 또 못 가게 했는데 그런 의도와는 반대로 아이는 놀이공원 안 보내주는 엄마에 대한 반항으로 결국 학원에 안 가 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요. 이 시기에는 아이가 하기 쉬운 반항, 고집이 바로 부모가 하라는 거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마치 청개구리처럼요. 학원에 가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고 이런 것들로 자신의 반항을 표출을 한다고 해요. 부모가 힘으로 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아이의 반항은 더 커지고 심하면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는 아이를 이길 수가 없다고 해요. 아까 그 김창욱 교수님이 통발 이야기도 하셨던 것도 생각이 나고 지난주에 전해 드렸던 그 책 내용도 생각나지 않으세요? 영상 조금 이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대부분이죠. 사춘기는 뭐 일요일이면 뭐 오후까지 잔다. 밤에는 뭐 12시는 물론이거든요. 1-2시까지 넘어서 뭐 친구랑 뭐 카톡하고 뭐 이렇게 논다. 이렇게 이래 보이는 애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이 사춘기는 생물학적으로 이제 호르몬이 막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이제 호르몬이 막 쏟아져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몸도 커지고 신체 내에 있는 어떤 기관들도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기엔 내가 평온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엄청난 뭐 이를테면 건물을 한 10개쯤 짓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변화의 시기라는 거죠. 자, 근데 건물을 10쯤 지으려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호르몬이 폭발되면서 이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건 이 안에서 굉장히 역동적인 과정이 진행된다는 거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굉장히 피곤해요. 저도 이제 아들이 중학교 때 이제 주말에 안 일어나더라고요. 안 일어나서 좀 일어나야 되지 않나 하고 이제 아들을 깨우러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엎드려서 자는데 키가 이만큼 컸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나는 매일 밥을 먹는데 키가 1cm도 안 크잖아요. 근데 너는 지금 몇 달 사이에 몇 cm가 크려니 얼마나 힘들겠니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1cm도 안 크는 걸 너는 지금 5cm씩만 크는데 진짜 큰일 난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깨우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시기는 수면 사이클 자체가 성인들에 비하면 뒤로 가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12시에 자면 이 아이들은 1-2시에 자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일어나는 시간도 늦어지죠. 그래서 한동안 그 지방자치제에 따라서 어떤 지방은 이제 1시간씩 등교 시간을 좀 늦추기도 했는데 그게 청소년기의 어떤 생리적인 특징으로 보면은 그게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래 관계에 대해서 엄마들이 조금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겪는 애들이 많아서 엄마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집에 와갖고 막 친구 뒷담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 오늘 뭐 누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정말 재수없고 이런. 근데 이제 엄마가 그걸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랬어? 뭐 기분 나빴겠다. 근데 청소년기의 이 뒷담은 정말 파괴적입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는데
A라는 애가 B라는 애의 뒷담을 우리 애한테 했어요. 근데 우리 애가 아 그래 요 정도만 했는데 A라는 애가 B라는 애한테 나중에 가서 야 걔가 니 욕했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룹이 해체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룹이 해체된 다음에는 내가 뒷담화를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뒷담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친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엄마는 네가 하는 말 다 이해는 하겠는데 네가 이렇게 뒷담을 많이 하면 친구를 잃은 지름길이 되니까 애들한테는 조심하고 특히 SNS로 이제 그런 내용을 남기지 말라고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꼭 이렇게 페북에다가 심하지도 않고 살짝 걔가 이랬다며 이제 이런 걸로도 이 문제가 생겨서 오는 아이들을 참 많이 봤어요. 또 이제 사춘기 애들이 많이 보이는 모습, 멍 때리는 모습이죠. 멍 때리는 모습. 너 학교 안 가고 뭐해? 너 숙제해야 되잖아. 학원 가야 되잖아. 그럼 이제 뭔가 사춘기가 되면 멍 때림이 늘어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주의력이 어떤 경우에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학습량이 많아진다든지 하는 활동이 많아지면 그럴 수 있는데 뭔가를 해야 될 때 멍 때리는 건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엄마가 해줄 때 많이 그래요. 너 지금 옷 안 입고 뭐해? 그럼 옷? 아, 옷 입어야 되나? 이러면 이제 이렇게 엄마가 속이 타갖고 막 옷을 찾아다 주거든요. 너 지금 학원 가야 되잖아. 안 가고 뭐 해서 아 그래 아직 못했는데 막 이렇게 하면은 아 빨리 엄마가 태워다 줄게 와.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누군가 많이 해주면 그 시간을 이렇게 멍 때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멍 때리면서 조금만 있으면 특히 시간이 바쁠 때 공부와 관련된 것들은 엄마들이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자기가 꼭 직접 해야 되는 걸 빼고 나머지 상황에는 대체로 이제 멀거니 있는 굉장히 의도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의도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류 역사 이래로 쭉 사춘기 애들이 보였던 행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라 그러면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것. 아마 사춘기 애들을 키우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겪어보셨을 텐데요. 저도 한 번 겪어봤습니다. 딱 한 번만 겪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화가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더라고요. 자, 근데 어쨌든 문을 꽝 닫는데 이제 보면은 그냥 애가 가만히 있다 가서 문을 꽝 닫는 건 아니고 야 너 뭐 숙제 했어 안 했어 지난번에도 안 했잖아 그러면 알아서 한다고 하고 그냥 확 닫고 들어가죠. 자, 근데 이제 애가 되게 버릇이 없다 부모한테 함부로 한다 무시한다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엄마가 애한테 계속 잔소리를 하고 비난을 해요. 야 너는 A도 잘못했고 B도 그렇고 C는 지난번에 그러니까 못하고 D도 지금 제대로 못하잖아. 이렇게 4개를 지적했다고 해보죠. 이제 어른들끼리 내가 아는 사람이 나한테 4개를 지적했어요. 자 그럼 나는 몇 개를 지적하고 싶어요? 적어도 4개 이상을 지적하고 싶겠죠. 근데 이제 아이들은 4개를 지적받았어요. 근데 부모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4개를 지적받는 그 시간 동안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났겠죠. 근데 화를 직접 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문에다가 내는 겁니다. 문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기껏 해도 문을 꽝 닫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사실 소심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근데 엄마가 막 화가 나서 뛰어가서 너 왜 문 꽝 닫았어? 하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바람이 불어서 꽝 닫혔다 그래요. 내가 꽝 닫은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서 꽝 닫혔다고. 거짓말해 이러긴 한데 그냥 저는 사실 그 모습을 보고 나 화가 나서 닫았어 이런 말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부모는 얘가 커서 부모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애들은 그래 내가 화가 나서 닫았어가 아니라 바람이 불었는데 어떡해 이렇게 비굴하게 말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이제 문을 꽝 닫는데 이거 네가 화가 났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 순간에 쫓아 들어가면은 굉장히 격하게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면 자 기분이 좀 진정되면 나와서 얘기해. 생각이 정리되면 그때 나와서 얘기해. 하고 이제 어떤 엄마랑 아이랑 이렇게 좀 갈등을 이렇게 딱 불을 붙인 그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좀 가라앉은 다음에 나와서 얘기하게 하고 알겠는데 그건 안 되고 또 문을 꽝 닫는 건 안 돼. 우리 집에서는 그거 허락할 수 없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서 직접 부딪히면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부모가 없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아이는 잃을 게 없거든요. 근데 애가 문을 꽝 닫아서 부모가 막 뛰어가서 네가 지금 문을 꽝 닫아 지금 너가 엄마한테 화내는 거야? 문이 네 화풀이하는 대상이냐?
뭐 문을 뜯어줄까 이런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얘가 몰고 오는 그 분노의 바람은 항상 이렇게 하고 피해야 됩니다. 피해서 지나가고 그게 좀 가라앉으면 네, 그때 얘기를 하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해요. 자, 이것도 또 누구나 다 겪는 일이죠. 네 방은 왜 이렇게 돼지우리 같냐? 네 방에는 지금 바닥이 눈에 안 보인다. 뭐 라든지 저거는 10년 전 쓰레기 아니야? 이제 이런 뭐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이제 몇 센치씩 쌓여 있죠. 예, 돼지우리 같죠. 이걸로 한 6, 7년은 싸우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하기도 하고. 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얘 방이 더러운데 얘 방이 그러니까 얘만 쓰는 방인데 왜 내가 치워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얘 방이 더러워. 나는 근데 더러운 게 싫어. 근데 나는 얘 방을 안 써. 그럼 내가 얘 방을 왜 치워줘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 이제 하도 지저분해 갖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치워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내가 쓰는 방에서 치워줄 필요가 없어. 근데 보기가 싫어. 그래서 문을 닫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한 게 지금까지도. 그래서 항상 이제 딸 방문은 닫혀 있고요. 딸도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제 왜냐면 이렇게 문을 확 열면 야 너 저거 아직도 안 치웠어? 뭐 저거 반품한다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얘는 이거 이따가 반품하려는데 엄마가 한마디 하고 치우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애들이 항상 왜 꼭 하려고 그랬는데 말해? 이러더라고요. 근데 야 그거 뭐 어이없는 말이야 이렇게 하기가 뭐한 게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뭘 하려고 그러고 엄마가 와서 잔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을 닫아두고 근데 이제 거기에 널려져 있는 물건 중에 음식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안 치우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네 방문을 엄마가 열어보지 않고 잔소리 안 할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은 꼭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저는 내가 중학교 때는 한 번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 오늘 목요일 밤이야 청소하고 엄마한테 보여줘. 근데 이렇게 해갖고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청소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약간의 용돈을 더 추가로 줬습니다. 근데 원래 용돈을 살짝 내린 다음에 방을 청소하면 이제 추가로 주면은 그렇게까지 뭐 싫어하거나 저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우리 같은 방을 약간 이제 강아지 집 정도로 강아지는 깔끔한가요? 네. 그래서 돼지우리 같이 방을 쓰는 아이와 깨끗하게 집을 유지하고 싶은 엄마 간에 이제 이런 절충안을 찾아본다면 조금 더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조선미 교수님이 그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필요한 3가지 기술을 또 얘기를 해 주셨어요. 자, 지금 가는 문제가 평생 가지 않는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한 번만 말하고 돌아서기.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딱 한 번만 말하고 그 이상은 나의 혼잣말 같은 걸로 좀 풀어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미 활동과 사교를 통해 나만의 시간을 만들기. 여기서도 이제 엄마에 대한 뭐 스트레스나 이런 거 해소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혹시 이 책 아세요? 이 MBC 라디오 별밤 PD셨던 유정임 작가님 책인데요. 그 아이가 공부에 빠져드는 순간이라는 책입니다. 아들 둘을 카이스트하고 서울대에 보내신 워킹맘으로서의 그 경험들을 녹여낸 책인데요. 아마 스몰 빅클래스 유튜브 채널 애청자시면은 다 영상으로 보셨을 거예요. 그 PD로 일하시면서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셨나 봐요. 거기에서 여러 나라의 영재 엄마들을 많이 만나셨대요. 그리고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자신이 직접 체화를 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자녀들한테 적용을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와 그렇구나. 그런 방법이?' 하며 무릎을 탁은 많이 해도 '아 그렇구나.'까지는 많이 해도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적용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 2장 쪽에 보면은 어 의욕을 샘솟게 하는 초긍정 공부 자극법. 이건 목차만 봐도 이렇게 확 당기죠. 그래서 이런 인제 내용을 또 담고 있고요. 뭐 평생 가는 공부 체력의 비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여기 5 장을 보면 아이 인생에서 성적보다 중요한 것 이 결국은 작가님이 이 부분을 말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쓰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멋이 중헌디 이런 얘기 있죠. 그 이 책은 발췌해서 읽어 드릴까 하다가
가독성 좋게 이렇게 쑥 읽히는 그런 책이어가지고 도서관에서 대여하시거나 이제 구매해서 직접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나는 단호한 엄마인가 강압적인 엄마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단호함과 강압적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 그 차이가 뭐지? 네, 그런 거를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처음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건 아주 짧으니까 한번 함께 볼게요. 적인 거랑 제가 단호한 거랑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좀 섞어서 생각하세요. 단호한 거는 생각이나 감정은 안 건드리는 거예요. 행동만 지시하는 겁니다. 막 씻기 싫다고 난리를 치면 너 지금 어디서 그래 뭐 엄마한테 이게 아니라 가서 씻어. 생각과 감정은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행동만 너는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감정은 엄마한테 화내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강압적이 됩니다. 왜냐면 그거는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통제할 수 있는 건 행동이에요. 행동. 그래서 행동을 시키면 되지 다른 거를 잡으려고 하면은 그건 이제 강압적이 되고 굉장히 서로 부딪힘이 커집니다. 여기서 이제 강압과 이 단호함의 차이가 이런 것이구나. 감정을 건드리는 것과 건드리지 않는 것. 이것도 좀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아이의 행동에 대한 부분만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김종원 작가님 저는 그 인스타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약간 토닥토닥 거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또 따끔하게 혼내는 것 같기도 한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주면서도 섬세하게 혼내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 봤어요. 먼저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따스하게 소통하라. 아이의 말을 먼저 듣는 게 중요하다. 아이의 말을 들은 다음에는 혼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혼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방법 그 자체가 아니라 그래야만 하는 이유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3가지를 써 주셨거든요. 잘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혼내는 거라고 해요. 혼내는 것은 잘못한 부분을 찾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잘하는 것도 세심하게 찾으면서 혼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혼내는 거라고 해요. 아이는 사실 잘못한 게 별로 없다고 해요. 말과 행동 모두 부모에게서 배웠기 때문에요. 아이를 혼내는 건 내 자신을 혼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모진 말로 혼내 놓으면 나 자신에게도 결국 상처를 내게 된대요. 그거를 기억해야 혼내는 과정 자체가 아름다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나의 단점이 아이에게 비춰져 보이는 경우에 사실 더 화가 나는 상황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서 혼내는 거라고 합니다. 이 혼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함부로 화를 내거나 야단치지 않을 때 그 모습에서 강한 자존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자존감 하면 사실 뭐 존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길러진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혼나는 것과도 자존감이 관련이 있었네요. 그 혼낼 때 이 3가지 포인트를 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은영 박사님은 뭐 여러 책을 많이 내셨지만 이 책은 좀 우리 부모들을 어루만져 주는 책 같아서 짧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자, 왜 그렇게 미안해하나요? 죄책감은 모성애가 아닙니다. 저는 뭐 거의 매일 아이들한테 화를 내고 잠든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오늘은 좀만 더 참을 걸. 조금 더 다정하게 말을 해줄 걸.' 또는 혼내지 않은 날은 '아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읽어 줄 걸.' 정말이지 그냥 거의 매일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죄책감 느끼는 날들의 연속 같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성애에는 기본적으로 이 죄책감이 깔려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한테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그 고통을 참아내고 헌신하는 게 모성애라고 이 사회적으로 주입을 받고 우리가 자라왔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에서 어머니라는 정의는 사실 굉장히 긴 인고와 희생의 시간을 견딘 끝에 심신이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 뭐 완벽하게 키워야 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을 또 해 주고 계세요. 정말 착한 부모들이 있어요. 아이에게 안 된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고 아이가 해 달라는 걸 다 들어 주고 아이를 방긋 웃게 하는 데만 전력 질주하는 착한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 착한 부모의 아이들은 착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은 자라면 자랄수록 말을 더 안 듣습니다. 착한 부모는 아이를 키우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요. 아이의 감정을 그렇게 살펴주는데도 아이는 불편한 감정을 계속해서 표출합니다. 점점 더 큰 덩어리로 표출을 하죠. 부모의 최초 의도는 선했어요. 아이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부모의 의도는 사랑에서 비롯된 거였죠. 아이를 키우면서 어 한 번도 갈등이 생기지 않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부모든 아이든 서로 완벽하게 만족할 수는 없겠죠. 불편한 감정은 생기기 마련이고요. 그런 게 뭐 그것들은 아이인데 뭐 '내가 이해하고 말지.'라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절대로 이 아이에게 좋지 않은 거예요. 아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싫은 소리도 해 줘야 합니다. 부모라는 안전한 창구를 통해서 불편한 마음을 내뱉은 경험으로 아이는 소통을 배워가고 다른 사람과 감정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육아 영재는 없어요. 누구든 인내심을 갖고 배워야 합니다. 부모도 때로는 실수합니다. 이전의 실수에 집착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부모를 쉽게 용서해요. 부모가 손을 내밀면 금세 잡아줍니다. 자, 또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서천석 박사님도 이미 구루님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이 의학 쪽에 보면 모든 과들이 그렇지만 정신건강의학과도 이렇게 분과가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요즘에는 사실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 많지가 않았어요. 서천석 박사님은 원래 성인대상 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셨는데 임상에서 만나는 성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병의 뿌리가 어린 시절에 있다는 걸 느끼고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과정을 다시 밟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주로 오디오 클립 어플을 그 클래식 같은 거 들으면서 책 읽을 때 쓰는데 서천석 박사님 채널도 있다는 걸 오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들어봤거든요. 이거 어플 다운받으시고 검색하신 뒤에 구독 누르시면 그 무료로 들으실 수 있어요. 이게 설거지하면서 딱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자동으로 계속 재생이 이렇게 쭉 되거든요. 유튜브 같은 거는 뭐 설거지하면서 보다가 끝나면 이 고무장갑 벗고 다시 또 검색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운받으면 또 밖에 나가서 뭐 산책하거나 이러면서도 들을 수가 있어서 추천을 드려 봅니다. 이 서천석 박사님 특유의 굉장히 잔잔한 목소리로 우리 마음을 "괜찮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다독여 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희 집 둘째가 요즘에 사실 아침마다 굉장히 투덜투덜투덜 밤마다 투덜투덜투덜 별로 투덜투덜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투덜투덜거려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서천석 박사님이 여기 오디오 클립에서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에게 투덜거릴 권리를 그냥 주래요. 대신 엄마가 기분이 나쁘다는 거는 이제 알려야겠죠. 근데 거기에 감정을 섞지 않고 그냥 전달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구루님들도 그래서 시간 나실 때 한번 들어보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6 주차 구루 미션 안내를 해 드릴 시간인데요. 6 주차 구루 미션은 아이의 독서 코치가 되어 주는 법을 주제로 리더와 덕질 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이건 꼭 공부에 관한 게 아니어도 좋아요. 역사를 좋아하는 리더는 뭐 역사와 관련된 어떤 뭐 한 왕에 대해서 깊이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는 리더는 아이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뭐 그들의 음악 장르에 대해서 역사를 알아보고 뭐 그 음악을 하는 뮤지션은 또 어떤 사람들이 있나 이런 걸 조사해 볼 수도 있고요. 우리 뭐 지우 리더 같은 경우는 게임 프로그래머가 또 꿈이니까 이 게임이 만들어진 뭐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막 조사해 볼 수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리더하고 주제 정하고 방법을 상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 보신 다음에 교환일기 인증할 때 같이 인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6 주차 부모 라이브에서는 회복 탄력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해요. 다음 주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에게 그림책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는 나의 모든 계절이야. 글 유해율, 그림 이수연. 너는 깊은 숲속의 꽃처럼 귀한 아이야.
엄마의 웃음이고 엄마의 빛이야. 나는 깊은 숲속의 꽃처럼 귀한 아이야. 엄마의 웃음이고 엄마의 빛이야.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해. 나는 나인 게 좋아. 나는 나라서 좋아. 너는 엄마의 착한 아이야.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나는 엄마의 착한 아이야. 내가 잘하지 못하면 엄마는 부끄러워질 거야. 나는 왜 고양이가 아닐까? 고양이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고양이는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아. 너는 엄마의 희망이야. 너는 엄마의 높고 빛나는 꿈이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엄마. 나는 엄마가 원하는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왜 새가 아닐까? 새는 바람의 길을 따라 자유롭게 날아가. 새는 저 높은 하늘에서 즐겁게 노래 불러.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네가 멀어질까 엄만 두려워. 엄마도 내게 모든 걸 말하지 않았잖아요. 나도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나는 왜 나무가 아닐까? 나무는 숲의 고요를 걱정하지 않아. 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바람을 견디고 있어. 너는 엄마의 꽃이고 가시야. 너는 엄마의 사랑이고 엄마의 눈물이야. 나도 모르겠어. 내 마음은 화나기도 하고 어둡기도 해.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 나는 왜 늑대가 아닐까? 늑대는 겁도 없이 숲을 달려가. 늑대는 자신의 길을 찾아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 네가 떠나면 내 마음은 캄캄한 밤이 되겠구나. 엄마, 엄마의 빛을 찾아요. 어둠 속에 숨어버린 엄마의 별을 찾아요. 두 개의 별빛, 어둠 속에서 서로를 위해 빛날 수 있도록. 너는 엄마의 추억이고 엄마의 기다림이야. 엄마는 나의 추억이고 나의 그리움이야. 너는 깊은 숲속의 꽃처럼 귀한 아이야. 너는 엄마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야. 나는 깊은 숲속의 꽃처럼 귀한 아이야. 엄마는 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야. 엄마 사랑해요. 사랑이 선물 상자 같은 것이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열기만 하면 내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는 예쁜 선물. 하지만 지금은 사랑이란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 나와는 다른 것, 내게는 맞지 않는 것까지 차이를 확인하고 이해하는 과정 말입니다. 이것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고 언제나 새롭게 길을 찾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손을 놓지 않는 마음과 변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배우고 성장하면서 함께 가야겠죠. 이 책이 사랑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아이와 엄마를 위한 작은 응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제 가능하신 분들은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자, 오른팔 들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구루, 구루, 구루.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다음 주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